안녕하세요. 초단기 마무리 형사소송법에서 초단마 440제인데요. 이 440제의 구성 자체는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들이 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승진, 경찰 채용, 법원, 검찰, 그 다음에 교정 등의 국가직,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변호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최신 법령까지 해서요. 신장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가끔씩 여기 오지선다형도 있어요. 오지선다형을 여기에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예컨대 변호사 시험 오지선다형 문제를 사지선다로 바꾸면은 문제를 두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지문이 10개 있는데 이것을 사지선다형으로 만들면 문제가 3문제가 되지만 오지선다형은 2문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문제를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지선다형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을 풀어보라, 그리고 실제 시험 오지선다형 같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지선다형을 둔 것은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챕터 1에는 문제만 수록했어요. 챕터 2에는 문제와 해설까지 수록했는데, 여러분들이 챕터 2를 풀어보시고 문제 해설을 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모든 정리를 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더 확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챕터 1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 한 권만으로도 실제 문제집을 2번, 3번 푸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충 자료로 핵심 정리 자료가 붙어 있는데, 이 핵심 정리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뽑아서 스프링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 핵심 정리 자료만 가지고도 모든 국가직 시험에 90점 이상이 정리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지문이 있어요. 지문 하나에 대해서 거의 다 내도 오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지문들이 있어요. 누구나 읽어보면 맞는 지문. 이런 지문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헷갈리는 지문들을 비교 정리한 게 이 핵심 정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리 자료를 통해서 이 헷갈리는 부분만을 정확히 비교 정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 정리 자료와 이 문제풀이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시험에서 90점 이상, 그리고 만점까지 전부 다 맞을 수 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85페이지의 형사소송법 서론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1번 문제, 2번 문제, 경찰 승진 최근 문제를 다뤘는데, 경찰 승진뿐 아니라 법원, 검찰, 교정, 경찰 할 것 없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간혹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경찰 승진은 매년 제일 먼저 보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이 승진에 대가 최신 판례라든지 이 법령이 가장 먼저 매년 시험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 문제는 40문제이기 때문에 20문제, 다른 시험에서 20이라든지 법원직 25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나오면 내년에 안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게 될 수 있지만, 승진 시험에서는 모든 논점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진에 나오는 것들을 다 보시면은 이 위주로 해서 가운데 여러 개 조금 확대를 시키면 모든 시험에서 적응이 다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 문제가 모든 직렬이, 전 직렬이 비슷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찰 시험에서는 약간 지역적인 판례들도 출제가 되고, 이제 법원직 시험에서는 실무적인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도 됐었고 했었지만, 요즘은 문제만 봐서는 과연 어느 직렬 문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 사실은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법시험에 최고 고등고시에 형법시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부 모든 시험이 사법시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고등고시에 객관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고등고시에 객관식이 없다 보니까 각 직렬별로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출제가 됐다가, 그러다가 바로 변호사 시험이
도입되고 6년에 걸쳐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을 모방해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자, 먼저 헌법의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 있고요. 피구속자의 구속사의 통지를 받을 권리는 헌법 12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헌법 12조 3항에 영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상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사전 제시를 영장의 사전 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헌법 12조 5항에서는 사전 사후 통지받을 권리를 다 사전 사후 통지 및 고지와 관련한 고지받을 권리를 규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영장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범죄 사실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사실 고지를 위해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전 사후에 또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헌법 12조 6항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고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 368조라든지 396조 2항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헌법에 있을 것 같은데 헌법에 규정이 없는 거 아주 중요한 제도 지금까지 시험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전문 법칙 형사소송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그 다음에 보석,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 요런 제도,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위수중이라든지 위수중은 조금만 하고요.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기억을 해서 자주 보면 돼요. 이건 눈으로 익히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 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위수중이 증거배제 기준으로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증거배제 기준이지 위수중 자체는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호사 시험에까지도 자주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헌법 27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피의자도 당연히 판례는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을 인정하죠. 헌법재판소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런 점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구속적 심사 청구권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 나오는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은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보시면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거. 자, 형사보상 청구권 헌법 28조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제 국가배상은 헌법 29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이것은 헌법 27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항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든지 증거재판주의, 위수중 이런 건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 법칙 둘 다 헌법 12조 7항에 함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특히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 규정을 두 문자 따서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익히고 규정이 없는 것 위주로 조금 자세히만 봐주셔도
특별히 틀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해서 이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아주 모든 직렬마다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 공소 제기하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정확히는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다 바로 써가지고 다 정리를 하세요.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고, 아주 성질 나쁜 사람은 이렇게 327조 1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327조 1호는 재판권이 없을 때인데 재판권이 없을 때가 아니고 단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문화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친다. 사실 이건 판례가 형법에서 나오는데 많이 비판하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 판례는 미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계에서는 문화원이 치외법권인 데는 없어요. 대사관 이런 데는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요. 근데 설령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미문화원은 이게 방화 사건이에요. 바로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범죄, 미국 국민이 범한 범죄는 국민에게 대해서는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재판권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 자,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이게 사실 틀리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만 빼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연동이라고 딱 외워놓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틀린 지문이다. 근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이제 유사한 지문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어도 바로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곧바로 지문 정리로 별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는 국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자면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위조사문서,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형법 6조에 보면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 중에서 내외 국통 유문인, 내란 외환, 이제 국기에 관한 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인데 이 문서 인장은 공문서 공인장이 하나입니다. 공인장이 한정이 돼서 이때만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지,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밑에 4번 문제까지 먼저 보고 이와 관련한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예를 들면 국내 회사의 대표예요.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하게 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서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가 맞아요. 이제 최근 판례인데요. 2017년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내국법인. 여러분,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횡령을 했어도, 그것도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외국에 설립했고 외국에서 횡령했어도,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어도 뭐냐, 업무상 횡령, 외국인이 이제 업무상 횡령을 했으면 피해자는 내국법인이어서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자가 국민일 때 준한다.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일반 국민이 범한 여러 범죄 중 군사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도 다른 죄. 이게 이제 일반 범죄죠.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고 군사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가 있을 때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어떻게?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로 군사범죄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이 있다. 법원에 각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땡땡그룹,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사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건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인데, 이게 바로 이제 노회찬 씨 사건이죠. 노회찬 씨 사건에서 바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국회 내, 이 국회라고 하면은 회의장입니다. 국회 내에서 표결과 발언, 그 다음에 이에 더하여서 이 부수행위, 이 부수행위로서 이 원고 배포 행위까지 포함하죠. 배포 행위까지. 그래서 기자실에서 혹은 의원행위 회관에서 했던 것도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회찬 씨가 참고로 노회찬 씨가 처벌됐잖아요. 왜 처벌됐을까요? 노회찬 씨가 처벌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노회찬 씨 개인 블로그에 국회 사이트를 링크를 했거든요. 사이트를 링크를 했는데, 이 국회 사이트에 뭐냐면은 떡값검사 명단이 나온 거예요. 떡값검사. 그러니까 링크 형식으로 떡값검사 이 명단, 이 떡값검사 명단을 과거에 국가정보원 안기부에서 불법적으로 녹음해다. 통비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비법을 위반해서 수집한 이 떡값검사 명단을 공표를 했다 해서 처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링크한 것은 통비법 위반.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 내 표결과 발언 그리고 원고 배포의 행위 자체는 면책특권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지금 특별히 나오게 될 만한 판례는 아니에요.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 2007년 6월 1일 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타시 절차를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진행하는 건 허용된다. 이건 뭐냐면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죠. 어느 정도까지 개정이 됐느냐. 공판정의 좌석까지 바뀌었어요. 원래 공판정에서 좌석은 피고인이 법관 정면을 마주보고 지금의 증인석 쪽에 뒤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인 검사, 그러니까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잖아요. 위치부터 절차가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2007년 6월 1일 개정법이 2008년 1월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1심이 국법화에서 진행이 됐고 2심이 신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 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 당시 시행 중인 법이에요. 시행 중인 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
항소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이것은 국법 절차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법이 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거에 기소됐으니까 국법 절차로 가냐? 자, 그러면 여러분 공판장이 어떻게 써요? 이거 옛날에 기소된 거니까 의자 바꿔, 책상 바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부칙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냥 국법 절차로 가지 말고 신법 절차로 진행하라. 진행하고 다만 이렇게 신법 절차로 진행하고 국법 절차에서 진행된 소송행위도 신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한 이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자.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신법 시행을 이유로 뭐 이전에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를 위법하다. 국법에 진행된 것을 위법하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 허용되지도 않고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런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이게 허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은 원래 이제 범죄 피해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적용되는데 행위주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재판권이 없다 이런 식인데 이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행위주 법률에 대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이것은 외국법의 문제고요. 이 외국법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권의 문제로서 이 재판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외국법규의 문제, 재판권의 문제, 이 비슷한 게 예를 들면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이것도 재판권의 문제로서 엄격한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재판권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보충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자료 1페이지 1번입니다. 원래 이제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 게 내외국통 유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제하는 형법에서 이제 국기에 관한 제고 문서와 인장 같은 경우는 공문서, 공인장만을 의미합니다. 공문서, 공인장. 그래서 일단 사문서 위조나 여기 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이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이 재판권이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 우리 법이 적용되는데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원래 사문서 위조, 내 이름을 위조했다. 내가 피해자일 것 같지만 일단 공문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공문서 이게 아니고 두 번째 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으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피해자가 아니라 원래 피해자는 이것은 사회적 법익의 피해자는 뭐냐 문서의 신용이에요. 문서에 대한 어떤 사회의 신용.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결론만 알아도 되겠죠. 객관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사건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캐나다인이 이제 그때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나라 재벌 2세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한국민을 상대로 투자보장 약정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0억을 사기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겠지만 과연 투자보장 약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무효거든요. 근데 캐나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보장 약정하는 게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이걸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나다 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게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캐나다인의 사문서 위조 일단 결론만 보면 재판권 없음. 위조 행사 위조 사문서의 위조나 사문서에서 재판권 없음.
그리고 캐나다 범인의 사기범행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거 하나 바로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렇게 쪼개서 나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사례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도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이제 각각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단 먼저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과 포기할 회의장을 얘기하고 부수행위에서 원고 배포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고,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더러운 사람이 꼭 더러운 건 아니겠지만 재판권이 없을 때 이렇게 나와도 틀린 점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노회찬 씨 사건 국회 내 발언을 회의 종료 후 블로그에 게재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노회찬 씨가 전 현 의원이 이제 처벌을 받은 게 바로 블로그에 게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불체포특권은 이제 회연동으로 꼭 외워주세요. 회연동에서 회기 중 현행법인이 아니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하지 못한다. 그리고 회기 중 현행법인이 아니란 이렇게 나와요. 국회 요구 시 석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회 요구 시 석방해야도 회연동에 준해서 회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을 집어넣어서 이게 통과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미 체포된 자나 구속된 자를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구속은 당연히 집행정지된다 하고, 이 당연정지의 의미는 구속 취소나 집행정지 결정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법원이 구속 취소 혹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도 그 자체는 무의미한 조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 당연정지된다. 이것도 여기저기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도 이 지문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미리 문제 전에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한 이제 헌재 결정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원래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3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집행정지호가 있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자, 구속의 집행정지면요 곧바로 석방하는 거예요. 보석도 잠정정지지만 석방하라는 거고, 이제 형사소송법 331조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당연 실효되고 곧바로 석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원의 재판인데, 근데 예전에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검사가 그럼 즉시항고하면 집행정지호가 있다. 그럼 뭘 집행정지하냐? 석방하는 걸 집행정지한다. 석방이 보류되는 거예요. 사실 이쪽에 딱 보니까 석방하라는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라는 그냥 의견이죠. 즉시항고 불복 있습니다. 이걸 우선하니까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사법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나가라는 재판 중에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헌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이라고 할 건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런 게 있어요. 헌재는 이제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될 때, 사건에서 이제 문제시에만 문제될 때만 판단을 합니다. 그냥 법조문 보고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추상적 통제제도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체적 통제제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될 때만 헌재가 판단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구속 취소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속 취소를 해줘가지고 즉시항고를 딱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를 보니까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구속 취소는 이거 외워두세요. 미결구금이 이미 초과한 게 명백하다.
어차피 미결구금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100% 산입되고 과거에는 일부 불산입된다고 해도 길어야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징역 1년 이상 안 나오는데 1년 2개월 구속됐다. 형집행이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속 취소를 해줬고요. 두 번째, 미결구금이 최장 8일이 남은 경우, 이것도 당시는 이제 재정통사안이 있어가지고 일부 불산입해서 관례대로 하면 8일 남았다는 거지. 실제 미결구금 일수가 형량은 이미 초과한 거예요. 이미 초과한 사안이에요. 과거에 재정통산, 일부 불산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나왔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미결구금 일수가 초과된 게 명백할 때 이때만 나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검사가 직시항고하기도 애매해요. 또라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용사례가 매우 희박하고 헌재가 유형 결정할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성이 결여됐다 하는데 이건 이제 이해를 위한 거고, 딱 구속 취소 하나만, 구속 취소는 거의 안 내보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97조 3항에. 반면에 나머진 걸려. 집행정지 나가, 보석 나가, 무죄 등이 선고됐다, 구속 당연시로 나가. 이건데 즉시항고 되면, 특히 옛날에 이제 무죄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면은 집행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불복하니까 못 나간다. 이건 적법 절차 위반이고 사법권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채취 강제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이제 지문 날인 제도는 합헌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민등록증 만들겠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 보관하에 수사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 지문 채취는 진술거부권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은 어떤 사람의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의미 내용이 문제돼야 되는데, 이 지문 채취나 신체 검사, 뭐 호흡 측정 이런 것들은 진술거부권과 상관이 없죠. 그런데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질문, 이걸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적사항 질문에 불응하는 자에게 지문 채취를 요구하고 거부 시 처벌하는 거,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나왔는데 처벌하는 거, 이건 사실 진술거부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지문 채취를 요구해서 지문이 나오면 이름을 말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건 진술거부권과 관련성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관련은 있는데,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해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 다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안 제한도 가능하고 제한은 가능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사안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금액이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가중시 10만 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3년 이하의 징역했으면 유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만 원, 10만 원 이거 감수하고 지문 채취 불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진술거부권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잉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 적법 절차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보장이 되고, 일단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입증하고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냥 보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판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는 이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 중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요. 간단히 보고 특별한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 했고요. 2번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에서 소극적 진실주의, 무죄이면 방면하라는 소극적 진실주의를 외면한 채 범인 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갖추지 못한 방법 절차, 증거조사 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배한다. 이건 사실은 위수중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수중. 그래서 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일정한 경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단순히 선정해 주는 데를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와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자, 법원이 선정해 준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20일이 기간이죠.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상황에 관한 판례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그다음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의 앞부분이에요. 선임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이제 앞부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 4번,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 이를 위반한 공소는 법률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 절차의 시기 위반한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이 문국현 씨 사건인데, 일단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는데, 자,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 위반을 실제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다수견은 나아가 설령 위반이라도 1심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의하지를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책무권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판례 반대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일단 이거 위반을 인정한 사례는 없고, 만약에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다 책무권 포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 불응 시, 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 인정신문 거부하는 경우 지문 채취 불응 시 벌금, 과료, 구류,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는 거, 이 정도면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다 했고, 두 번째, 검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의 거의 매일 검사실로 피고인 측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걸 차단,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 때로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지금 과거의 국회의원 정대철 씨 사건인데, 이른바 이제 증인 빼돌리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런 증인 빼돌리기 수법 자체는 이제 위헌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 이런 정밀 체수색은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이제 더 보겠는데, 사실 이런 정밀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의 기준이죠. 이것은 헌법과 법률과 예외적으로 하나만, 명령급에서 대법원 규칙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니까 경찰청장이 발령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있죠. 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관련해서, 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이제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법원이 아닌 것은 이 법원이 아니다. 이건 법원이 아니고, 이 법원이 아닌 것과 관련해서는 자, 준수해도 항상 적법한 거 아니에요. 항상 적법한 거 아니고, 그렇다고 위반해도 항상 위법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위법한 것도 아니다. 즉 헌법과 법률,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원래 이게 공선법 위반의 여성 피의자들에 대해서 속옷을 이렇게 내리고 또 위로 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3회시킨 것은 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거라 하더라도 위헌적 조치다. 인격권을 침해해서 위헌적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네 번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에 날인돼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수사 목적에 우리 쓰고 있죠. 현실에서 쓰고 있으니까 합헌이기 때문에 쓰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하는 것은 합헌이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적법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 문제일 것도 같은데, 형사소송법에도 이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는 계속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있는 판례 정도만 정리해두면 돼요. 그래서 헌법 12조 1항 후문에 있는 적법 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에 모두 적정해야 된다. 악법도 법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반복된 거죠.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신원 밝히지 않을 경우 벌금, 과료, 구류, 형사처벌. 이거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 이거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바로 위수중과 독수과실이죠. 우리 대법원에서 당연히 308조의 2의 내용, 위수중에 독수과실 2차 증거까지, 2차 증거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본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승진 문제가 전년도 문제랑 일부분 겹치고 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3회 위헌이다. 위헌적 조치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 옳은 거. 헌법 12조 2항에서는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이 되어 있고, 체포구속, 압수수색,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제시해야 된다. 이게 헌법 12조 3항이에요. 이렇게 헌법 12조 3항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영장을 제시하려면 사전에 발부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영장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전영장이 원칙이다.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뭐 판사에게,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경이 검사에게 이걸 청구로 하면 틀리고 이걸 신청으로 하면 틀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앞에 신청 뒤에 청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린다 하면은, 이건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수준이 낮은 거 아니죠? 검사에게 신청, 판사에게 청구, 검사에게 청구, 판사에게 신청 하면 어때서요? 이건 그냥 동어 반복되기 때문에 다르게 쓴 거고, 원래 이제 민사는 신청권과 청구권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형사에서 아무 차이가 없고요. 왜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했냐? 헌법 12조 3항 이거 조문 그대로예요. 검사가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 12조 3항을 여러분 틀렸다고 하실 걸래요? 대한민국 헌법이 학원 강사들하고 말하고 비교해서 학원 강사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할 만한 겁니까? 헌법에 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학원 강사들이 검사가 신청하면 틀린다. 상당히 이거 욕 나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학원 강사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진짜 법학에서 기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주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검사가 신청했네? 검사 이거 청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지워주세요.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이거 학원 강사들이 법학적인 지식이 아주 부족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요. 바로 헌법 12조 3항에서는 영장, 그 다음 적법 절차 원칙도 여기 들어간다고 해요. 사전영장주의, 그 다음에 현행범과 긴급체포까지 다 헌법 12조 3항에 들어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헌법 이게 12조 사항인데 헌법 12조 사항은 체포구속 시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자,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이에요. 이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인데, 원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사회국가 이념 실현을 위해서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에요. 최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까지 함께 알아두세요. 피의자의 어떤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문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권, 이런 것들은 최소 보장. 그래서 피고인만 되지 피의자는 안 된다까지 추가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 적부심사권, 헌법 12조 6항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정식 재판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자백 배제와 자보가 이게 똑같이 헌법 12조 7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헌법에 있어요. 이게 사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데, 야, 이게 설마 다 있겠어? 우리가 개수형 문제, 최근에는 좀 지양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개수형 문제에서 없다, 아니면 전부,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설마 전부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해서 체크해서 확실하면 정확하게 소신껏 답안을 골라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이념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 왜냐하면 헌법 27조 3항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실 실체 진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소송경제라는 말을 집어넣기가 창피하니까 실체 반결,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 소송경제도 고려해야 된다. 좀 빨리빨리 라는 의미를 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볼까요? 이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사건 수를 자랑합니다. 말로만 살짝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3심제가 전 세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는 2심제가 일반적이에요. 야, 미국 3심제 아니냐? 주지방법원, 주대법원, 연방대법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주대법원을 연방항소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3심제 아니냐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법원이 미 연방대법원이 1년에 할 수 있는, 1년에 하는 사건이 80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대법관 1인당으로 계산해요. 미국은 대법원 총으로 계산하고, 우리나라는 대법관 1인당은 2009년 통계로 보면 2626건이에요. 1인당. 어마어마한 사건 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소율이 인구 빼놓고도 일본의 40배, 인구 대비로는 일본의 200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사건 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현실에서는요.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너무 느려 얘기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실제 판례는 재판 지연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연으로 위법하다 본 사례가 없다.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례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판례는 어떤 기간의 문제, 어떤 신속과 관련해서 헌재도 위헌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 위헌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제 다만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외. 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일반 범죄 구속기간 30일인데 50일까지 연장하는 거. 사실 이게 원래는 적법 절차에 위배되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상소 기록을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송부하고 독점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 못 보게 돼 있거든요. 판결 선고돼서 판결 내용을 알지들 못해요. 검사가 독점하고 검사가 송부하고 그 기간 못 보게 하는 거. 이것은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하고, 신속한 재판도 이게 신속한 재판이 주 논점은 아니고 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헌 인정 사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2개 정도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체포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소장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전혀 없고 사람 속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 망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판결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걸, 이걸 249조 2항 의제 공소시효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 리을.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해서 2일 이상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공판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봐두시고 뒤에 가면 이거 한번 기간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미음번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 1심에서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촉법에 규정됐어요. 소촉법에.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은 제기된 날이 아니라 항소 상고 후에 어떤 소송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이렇게 바로 고쳐놓으세요.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이런 판결 선고 기간은 훈시기간이라고 봐요. 국가의 기간은 훈시기간. 그러니까 6월이 넘어도 위법한 건 아니고 4개월이 넘어도 위법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이 9번 문제는 2011년 문제지만 종종 다른 시험에서 베낍니다. 항상 이 택도 없는 지문을 만들어 놨는데 택도 없는 지문과 관련해서 어떤 디귿번 같은 경우 혹은 미음번 같은 경우 디귿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문 건데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른 쪽에서 베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조해서 이런 것들은 지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좌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까지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